안녕하십니까. 초이스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도전 과제로 연력하게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봤습니다. 어떤 기체의 상태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변함이 없는 물리량을 하고 딱 보니까 P가 압력이라는 거 변하고 있네요. EP에서 P로. 또 부피, V가 또 변하고 있네요. 3번. 온도라는 물리량은 바로 P와 V의 곱, 우리 PV와 그 곱이 바로 온도의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 배웠고, 그 값은 똑같으니 3번 정답되는 거 너무나 간단하게 아시죠? 밀도, 똑같은 기체의 분자가 부피가 커졌으면 밀도는 작아진 건 당연한 거겠고, 충돌수도 압력이 작아진 거죠. 자, 그죠? 충돌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큰 거고, 충돌수가 작을수록 압력이 작은 건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충돌수도 당연히 압력이 작아진 것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보니까 우리 39번 이야기에 우리 다루었던 보일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고, 그때 이미 전제 조건이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 거기에 이제 온도가 변함이 없는 조건 하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냥 역시 바로 3번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기체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 연력학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때 반드시 이 기체는 뭐라고? 이상기체, 내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상기체를 다루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기체라고 그랬잖아요. 화려한 기체가 아니고 간단한 단원자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적이란 말은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간단한 거, 거기에다가 변화도 이상적인 변화를 지금 취급하는 거야. 실제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이상적인 변화를 다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기체의 변화에 가볍게 이상적인 변화가 4가지가 있어요. 짠짠짠짠짠. 첫째, 부피가 변함이 없는 경우 정적. 부피의 변화가 없다. 정적 변화. 다음, 정압 변화. 압력의 변화가 없다. 그 다음, 등온 변화. 온도의 변함이 없다. 보일의 법칙 그 얘기겠죠.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단열 변화라는 변화. 이렇게 4가지의 이상적인 변화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3가지 변화와 요 단열 변화하고는 극명한 차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3가지 변화는 열 현상이에요. 즉 열을 주고 받을 때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열 출입이 있는 경우, 열을 받아서 또는 열을 빼앗겨서 벌어지는 변화일 때, 단열 변화는 말 그대로 열이 차단된, 열 출입이 없는 변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먼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여긴 열의 출입이 없는 경우란 말이야. 그것을 먼저 딱 구분해 놓고요. 자, 첫 번째 정적 변화라는 것은 부피의 변함이 없어. 자, 열 받으면 부피 팽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열 빼앗기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런데 그 부피의 변함이 없도록 한 거야. 이 기체의 변화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모식도가 이제 이렇게 실린더 속에 기체가, 그죠? 피스톤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요거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야, 피스톤을. 그러니까 열 받아도 이게 팽창이 되지 못하게 요걸 딱 고정시켜 놓은 거야, 피스톤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의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열받은 게 고스란히 연력과 법칙에 의거하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변함이 없으니까 요 바로 델타 V라고 그랬잖아요. 부피의 변화가 있어야 외부로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변함이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열 받았는데 이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열받은 에너지만큼이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로 바뀌고 온도만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정적. 그래서 열받는 대로 온도 변화에만 쓰이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정적 변화의 그 상황이 근사적으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지혜가 담긴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시커먼 큼직한 가마솥 밥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압력밥솥이었거든. 지금이야 이제 딱 압력밥솥을 만들지만 다른 민족들은 압력밥솥을 만들 줄 모를 때 우리 민족만큼은 가마솥 그 무거운 쇠 뭉치 그 뚜껑이 꼼짝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밥이 빨리 익고 잘 익어요. 왜? 온도가 열받는 대로 전부 온도 변화에만 쓰니까, 그리고 딱 기체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수증기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압력이 커져요. 그래가 물이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100도 이상에서 물이 끓어요. 한 110도 이상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밥이 더 빨리 익고 잘 익고 맛있는 거예요. 네, 가마솥밥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 민족은 벌써 정적 변화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정압 변화. 자, 피부의 곡선상으로 한번 정적 변화는 부피가 어떤 상태에서 변함이 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압력 부피에서 열받았을 때 압력이 이렇게 커진 경우, 이게 이제 정적 변화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압 변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정압 변화라는 것은요, 이 실린더 속에 이제 어떤 기체가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압력이 커지잖아요. 압력이 커져서 이제 밀 거 아니야, 피스톤을. 그럴 때, 여기 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요게 마찰을 없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외부 압력은 변함이 없어요. 외부 압력은 변함이 없을 때라는 조건인 거야. 마찰 없어서 외부 압력도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열받으면 압력이 커지는 대로 바로바로 부피 팽창이 항상 요 외부 압력과 똑같은 압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피 팽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찰 저항이 없고 외부 압력 변함이 없고 그것과 같은 압력이 유지가 되게 부피 팽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피가 고스란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EV가 되는 이런 X축 선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피 팽창이 있으니까 그 아래 요 면적이 바로 P 델타 V니까 1 한 것이 이 사각형 면적을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정압 변화 열 받았을 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압 변화라는 것은 열역학 법칙으로 해서 열 받는 대로 일도 하고 팽창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예, 좋습니다. 다음 등원 변화는 여기 보다시피 보일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열 받으면 플러스 인데 이게 내부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열 받은 게 1로만 전환되는 경우인데, 앞서 한 얘기 중에 우린 사실적으로는 이런 100% 변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사적으로 등원 변화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받은 게 모두 1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한꺼번에 PV 곡선상으로 그렇게 그려볼게요. P가 되는 정적 변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상태가 만약에 온도가 T였다 그러면 이 상태는 압력만 2배로 됐으니까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압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피가 되고 이 피 압력이 그럼 이제 외부로 행한 일의 양이 이 면적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이 상태에서 다시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온도도 2배가 돼가지고 4배가 4T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열 받아서 다시 한번 열 받아서 또 등원 팽창이 됐다고 합시다. 등원 팽창. 여기 3번처럼 등원 팽창. 그러면 벌써 여기가 4T가 돼야 하니까 여기는 4부피에 고스란히 온도는 변함이 없는 그런 부피 팽창이 있는 게 바로 등원 변화.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단계는 과정은 바로 열을 흡수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고 그 다음에 요 등원 변화했을 때 외부로 행한 일의 양은 역시 요 안의 면적이죠. 뭐 수학적으로 적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과정에서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열기관이 이렇게 되돌아왔다면 이게 열을 흡수한 것이라 할 때 요거는 열을 방출했을 때야. 요 과정은 열을 방출한 정압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밑면적은 마이너스 1. 전에 역학 시간에 에너지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점이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에너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에너지가 방출되었음을 1로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야. 그렇습니까? 요 관계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1, 이거 마이너스 1은 열을 방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단열 변화입니다. 자, 이 단열 변화는 열 출입이 없이 2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단열 팽창이 있고 단열 팽창. 단열 반대는 수축 압축이겠죠. 예, 단열 팽창과 압축 있습니다. 단열 팽창도 단열 압축도 모두 열받지 않은 단계로 열받지 않은 변화이기 때문에 열받지 않았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팽창이 일어났다면 일을 했다는 거죠. 먹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아이고 내부 에너지가 줄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경우는 온도가 하강하는 거예요. 온도가 하강. 온도가 하강하면 바로 이제 공기 중에 있었던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을 하는 이슬점 이하가 되고 물방울로 수증기가 뭉쳐서 응결된 것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름의 발생인 거죠. 구름의 발생. 자,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 현상 중에 단열 변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던 공기 기단 덩어리가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 원인으로 해서 갑자기 상승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갑자기의 단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변화될 때, 그러니까 열 출입이 있을 새가 없었다 이 말이야. 예, 상승하면 여기는 공기의 압력, 기압이 낮아. 그래서 이 공기가 열받지 않고도 쫙 기압이 낮아서 팽창 일만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온도 하강에 의해서 이 속에 담고 있었던 수증기가 바로 물방울로 막 뭉쳐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구름이다. 구름이 많이 뭉쳐지면 이제 비가 돼요. 눈이 되어 떨어지는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단열 변화가. 반대로 단열 압축이 된다는 말은 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내려오면 다시 이제 압력이 외부에서 압력이 커져서 이렇게 수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응결됐던 물방울들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이제 뿌연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맑은 날씨가 되는 것, 그때가 이제 고기압이다, 이런 때가 이제 저기압이다, 이런 날씨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단열 변화의 실질적인 예인 거예요.
자, 아까 등원 변화는 이제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럴 때 단열 변화는 열받지 아니면 열받아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열받아서. 그런데 이제 열받지 않고 팽창만 했기 때문에 온도가 요 상태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열 변화는 요 등원 변화보다 기울기가 조금 급하게 나타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단열 변화와 등원 변화를, 단열 변화와 등원 변화 둘 다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원 변화와 단열 변화를 잘 조합해서 작동이 되는 이상적인,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이상적인 열기관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카르노라는 기술자인데, 그 카르노라는 사람이 가장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등원 변화와 단열 변화만을 이용해서 작동되는 이상적인 기관을 생각해 봤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가장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 되고, 그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높은 건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 열 효율이라는 것이 투입한 에너지의 일이 얼마나 바꿨느냐 요거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일 이거 측정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그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열기관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열 효율을 쉽게 알 수 있는 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열기관이라는 게 고온 상태에서 저온 상태로 그렇게 열이 이동할 때 그 일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각각의 온도만 측정하면 그 고온부의 온도에서 저온부로 이렇게 그 일부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도 차만 가지고 고온부, 저온부 온도 차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 열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식을 얻게 된 게 이제 카르노라는 사람의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열기관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앞에서 연력학적 2법칙에서 비가역 법칙에 따르지 않고 이거는 가역 변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손쉬운 열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열기관들은 대부분 이 카르노 열기관 이상적인 것보다 한 60%, 7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열효율이 가장 좋은 우리가 만든 열기관 해봐야 한 40%를 못 넘습니다, 여러분들. 가솔린 기관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디젤 기관이 한 30, 한 5, 6%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열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열 기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연구가 돼서 열 효율이 높은 기관 또한 우리가 발명해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 이상적인 기체의 이상적인 변화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